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4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우리들이 대화를 해볼까요?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눈물 짓는 경비 직원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아, 이런 최저임금 시급이 인상돼서 뭐 그렇죠. 고용주나 아니면 피고용자나 이렇게 좀 약간 곤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기해 주시죠. 네, 지난해 7월 15일 최저임금은 근로자원에서 제시한 7,53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는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오른 것으로 2017년 대비 16.4% 상향된 금액입니다. 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 급여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네.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저소득 지방 출신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대학 행복기숙사 22곳 중에서 네. 15곳이 올해 기숙사비를 3% 올렸다고 하고요. 네. 또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은 좀 더한 상황인데요.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304명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응답자 가운데 79.3%가 올해 아르바이트 채용을 줄일 것이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응답률은 특히 서민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 그다음에 카페, 편의점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예. 이번 인상으로 가장 울상을 짓는 것은 단연 경비 직원인데요. 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며칠 앞두고 경비원 직원에게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12월 28일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1월 31일부로 해고하겠다, 이번 달이죠, 는 내용이 담긴 해고 예지 통지서를 전달했는데요. 네.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들의 휴게 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백화점 등 지역 유통업계에서 약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 일자리가 끊기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데다가 최저임금 부담까지 안게 된 점주들이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을 꺼리기 때문인데요. 셀프 주유소도 급속하게 늘고 있고요. 네. 대학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효과를 없애려고 휴일에 정규직 대신에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을 추진하는 등 근무시간 단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가운데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과 고령의 노인 일자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울산의 공동주택관리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150가구 이상 아파트 400여 곳에서 일하는 4,500여 명의 경비원과 미화원 가운데 장애인 50여 명과 70대 노인 260에서 70명가량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부 아파트 자체는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빠르지 않은 사람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요. 또 복잡한 해고 절차나 퇴직금 지급 부담을 피하고자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고, 편법이 아주 뭐 계속 난무하네요, 우리. 그러니까요. 3개월이면 정말 짧죠? 예, 애초에 정부의 취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을 좀 증대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시행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네요. 그래도 계속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어차피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시행을 해야죠. 이제 네. 내년이 문제죠. 내년에 이제 네. 더 이상 올릴 것인가 그냥 답보 상태로 갈 거예요. 예. 아, 그러네요. 올해는 올렸으니까 그냥 가는 건데 네. 내년에 어떻게 부작용 같은 거를 어떻게 해소할지 참 거기에 관련해서 주목되네요. 최저임금 수급을 올리는 그렇죠. 거는 원칙적으로나 교과서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우리 지금 우리 경제 구조나 아니면 우리 사회 구조에서는 그게 과연 충격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제3의 무슨 피해나 아니면 편법이 등장하지 않고
원만하게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네. 알다시피 다 뭐 이렇게 최저임금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경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 고용 구조에 있지를 않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뭐 PC방 아르바이트였다 그러면 PC방 같은 거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PC방 구조가. 많이 고용하죠. 예, 야간에 한 명, 그렇죠. 야간, 낮에는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네. 사장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 제가 아는 그 친구가 PC방을 이제 크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게 이제 올해 얘기한 게 아니라 매년 한 2년 전에 관뒀어요 PC방. 근데 그때부터도 이게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랬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야간을 대신 몸으로 때우거나 사장이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예.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와이프가 와 있거나, 뭐, 이렇게 가족형 기업이 자꾸 되더라고, 보니, 가족형 사업. 그렇죠. 네, 가족형으로. 그 작은 식당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자꾸 가족들이 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왜냐면 바쁜 시간 그 타임 잠깐만 일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알바생을 1시간, 2시간만 고용할 수 없으니까 5, 6시간을 고용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가족들이 잠깐 와서 이렇게 떼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바쁠 때 잠깐 도와주는 형식으로 PC방도 그렇고. 그러면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인건비는 대돈 줄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과연 그게 누구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당초 정부 목표대로 과연 서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것인가? 그건 한번 되물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고용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인건비 지출을 보존을 해준다고 예. 정부에서 이제 올해 1월부터 네, 맞아요. 지급 1인당 구조, 13만 원입니다. 예, 13만 원까지. 네. 190만 원 이하 13만 원까지인데 음. 이게 이제 뭐 차등인데 그게 사실 그걸 받는다 그래서 돈주 입장에서 그게 큰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단 낫지 받는 않을까요? 것보다 난데 네. 받는 조건도 되게 까다로워요. 제가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체크리스트를 내면 된다 그러는데 체크리스트가 너무 많고 차등 지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90만 원까지 13만 원이니까 그 이하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인건비가. 예. 그리고 대다수의 그 사람들 자영업자에서 고용하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뭐 편의점 같은 경우는 틀리지만 대다수가 4대 보험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첫째 4대 보험 신고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피고용자가 싫어해요. 4대 보험 신고하면 돈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네. 두 번째, 그 4대 보험을 시에서 납부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불편해요. 4대 보험은 되게 신고하는 게 까다롭고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얘네들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자체를. 자기네들이.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전산화되면 더 편리하고 예. 신속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더 불편하고 어렵게 이거 시스템을 만들어 놔갖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직원들도 이걸 이해를 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갈 정도로 시스템을 건산 시스템을 편하자고 만드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신고할 때마다 신고하는 게 다 틀리고 수정하는 건 수기로 해야 되고 그래요? 계산하는 것도 막 들쭉날쭉이고 설명하는 내용도 문장도 막 옛날 그냥 그 50년 60년 행정용어 그따 갖다 사용해서 정말 사람들이 모르게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이거는 4대 보험을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4대 보험 공단하고 직원들하고 그런 행정 시스템을 먼저 개혁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13만 원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큰 도움 안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4대 보험 신고를 의무로 해서 4대 보험 신고를 빼고 그냥 뭐 개인 소득 그거 뭐 몇 점 몇 프로 떼는 거 그거 신고로 할 수 있게끔 그 항목을 추가를 시켜줘요. 4대 보험을 의무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알바생 4대 보험 받으면서 하는 알바생이 거의 몇 명이 될까요? 그러면 정규직이죠. 그럼 그게. 그렇죠. 정규직이죠. 퇴직금 나가야죠. 그게 그런데 그런 상황을 현실적인 걸 모르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가족형이라고 하지만 가족들한테도 뭐 공짜로 하는 거 나가야죠. 그럼요.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가족은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4대 보험이요? 4대 보험 들더라도 가족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족들은 안 주는 걸로.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하는데 가족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금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가족한테는? 친족 뭐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뭐 이렇게 해서는 지원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거는 자영업을 특성을 이해 못하는 행정입니다. 4대 보험하고 그런 거 두 개를 좀 약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험에 돌아다녀 보면 자영업자들 장사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 인건비 부담 있지. 막 그래서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디 발표 보면은, 그거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조정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네, 임대료 조정이요. 임대료 부담은 강남이나 아예 A급 상권, 특급 상권에서 임대료 부담이 있는 거지. 사실 우리 골목 상권 다 나가면 비어있는 데 많아요. 거의 이쪽 골목대면 임대합니다 내놓은 데도 많고. 임대료가 지금 잘 되는 데만 고공행진이지 나머지는 다 임대료 계속 하향행진이에요. 계속 떨어져요, 지금. 빈대가 많아가지고. 근로자들도 일자리가 없다고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주들이 고용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 사회 구조, 특성은 제가 경제학자나 그런 학자가 내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네. 그래서 고용해야 하는 고용 창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큰데, 대기업이나 일반 중견기업이나에 비해서 큰데, 네. 그리고 또, 그런데 장점이자 단점은, 고용됐던 사람들이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돈 조금 주면 다른 데로 바로 이직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더 주면 이쪽으로 이직할 수 있고. 네. 일반적인 공장이나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하고 틀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야지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서민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그렇죠. 경비 쓰시는 분이 예. 서민이지. 그리고 또 시장에서 무슨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야채 가게 직원이 서민이지. 안 그래요? 서민이죠. 아니, 대기업 노조원들이 서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중견기업 직원들이 글쎄 서민이라고 해야 되나? 중산층이라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죽는다 힘들다지만 일반 이쪽 임금보다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기업보다는 적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겠죠. 보기에는 정책 수립을 타겟을 좀 잘못 잡았다. 그래서 공무원, 중견기업 이상 근로자들은 서민 정책에 포함시켜서 정책을 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서민 정책에서는 아주 낮게 세워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치를 너무 높게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올랐다는 거에 대한 거는 동의를 올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임금을. 네. 네.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시급을 올려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세력화하지 못한 자영업자 예. 피고용인들,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세력이 없잖아요. 노조가 없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네네. 그런 사람들에 올 파장을 분명히 이게 경고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올렸는데, 올리는 건 동의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을 좀 마련하고, 빨리 만들어야 된다. 예, 마련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급격하게 16.4%를 확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임금을 결정하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16.4%까지 올리려고 빨리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6개월에 한 번씩 올리는 걸로 이렇게 좀 조금씩. 6개월에 한 번씩이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그것도 괜찮은데요? 6개월에 한 번씩 한 3%씩 올리면 1년에 6%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2%씩 올리면 1년에 4%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특정 이제 5인 이하, 예. 5인 이하, 아니면 10인이야,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 이런 사람들, 특정 규모 이하 개인 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예외 규정을 둬서 1년이나 2년 유예 기간 주든가 아니면은 예. 그래서 보조금을, 예. 보조금을 주는 것도 사실, 직원들, 고용주한테 주면 안 되고, 제가 직원들한테 바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돈을 주는 고용주한테 지급을 주는 거거든요? 13만 원 돈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바로 주는 걸로 해서, 사장이 확인서를 써주고, 네. 특정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장이 발급해주면, 고용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중간에 관뒀다. 그러면은, 그거를, 사장이 신고해서 이렇게 이거를 안 받게 중단하게 중단 의무를 부과하고 예.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자영업자
바빠 죽겠던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면, 아유, 그거 받자고 4대 보험 신고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하고 말지. 고용 안 하고 말지. 그렇잖아요? 예, 좀 정책이 약간 현실을 모르는, 자영업을 아무도 안 해봤나 봐요. 이 정책 수립하신 분들이. 우리처럼 네. 자영업자들이 아닌가 봐. 근데 이 1만 원 얘기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나왔던 건데 지난해 대선에서도 주요 5명 후보들 모두 공약으로 이제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네. 이런 가운데인데 통계청에 따르면 또 2016년에는 최저임금보다 아직도 더 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네. 많죠.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가운데에서 13.6%가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금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낮은 임금 받은 것뿐만 아니라 네. 어디 뉴스나 이거 들어보니까 월 200만 원 이상 넘는 보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몇 프로라고 하던데요. 상당수가 그 2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받는 층이 특히 청소년, 노인, 여성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훨씬 높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달 29일부터 3월 말까지 2차례에 걸쳐서 최저임금 위반 점검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게 잘 시행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나온다 그러면 단속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네. 높으니까 적폐청산하고 국정에 원만한 그런 민주화 안정 이런 거를 바라는 지지가 있어서 여론조사 하면은 높지만 이게 네. 만약에 어느 순간 힘이 이제 지도 쭉 빠지는 순간 단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세무조사 무슨 모조사 단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바로 직격탄으로 날라옵니다. 네, 이거 자꾸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런 걸 자주 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국민 중에? 그래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지켜지는 게 있으니까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주들이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이에요.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들. 근데 그 사람들도 무슨 가진자나 기득권 세력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분들도 어렵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빚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고용하시는 분들도 그보다 더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네. 결과적으로 경제 구조를 놓고 보면 그런 자영업자들이 붕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기업 붕괴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이 오거든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분들을 좀 약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나가면 나중에는 그 후유증이 좀 클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대표님? 카드 수수료나 건물 임대료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맹점 로열티 이런 것들로 좀 조정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카드 수수료도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어디 통계 수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조사하는 거 보니까 임대료 부분이 건체 찾아내는 게 되게 적고, 우리가 막 큰 줄 알았는데 적고, 네. 카드 수수료 이런 것도 낮춰야 되는데 미미해요, 사실. 미미하죠. 예, 그거 2%에서 1% 낮춘다고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낮춰야 되죠. 카드 수수료는 당연히 낮춰야 되고, 예. 아까 가맹점 프랜차이즈 그거는 낮춰야 되고, 당연히. 근데 그 가맹점에 가입해서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는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막 해달라고 쫄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열티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간판 달려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런 가불 구조가 개선이 돼야지, 그걸 하지 마라, 해라, 단속한다 그래서 그걸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건 아니잖아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 경제 원리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지는 그런.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층이 피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오른다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한다니까요. 오르는 건 공감하는데,
예. 급격하게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일순간에 한다는 건 아까 제가 했듯이 좀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았을 때 6개월에 뭐 몇 프로씩 해서 그거 물론 이제 그 다른 조업자 분들께서 많은 고통이나 출혈이 따르시겠지만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제도적으로나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잘 살아야지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면서 어느 한쪽이 올라가는 것도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경제학적인 이제 좀 본론으로 가서,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만큼은 줘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이만큼만 주면 된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줄 수 있는 곳에서는 여기 지금 7,530원보다 더 줄 수 있는 곳에서도 최저임금이 7,530원이기 때문에 이것만 주면 되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자영업자들 얘기고 소규모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최저임금 벌써 넘어갔습니다. 많이 주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많이 주고 뭐 은행 같은 데도 많이 주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 대상 아니지만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은 결국 어느 제도권에 들어간 세력화된 노동자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사실은. 그 이상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최저임금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이제 영향을 받는 측은 아까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그리고 또 경비원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될 그런. 근데 엇박자나는 정책이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 배려해서 보호장치를 만들면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올리니까 근본적으로 고용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강제로 고용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너 왜 사람 고용 안 했어, 새끼야. 너 나쁜 놈 벌금 때려야 돼. 우리는 그거 사회주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는 어렵죠. 그렇게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는 하면 큰일 나죠. 그건 사회주의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고용 안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이든, 최고임금이든 임금을 받을 거 아니야. 고용을 해야지 임금이 창출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런 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간접적인 건데, 그리고 그 경비원들이 직접 고용된 아파트 거의 없어요. 다 용역이지. 용역이죠. 그래서 직접 고용했을 때는 뭐 그게 효과가 있는데, 간접 고용해서 용역을 하는데 뭐 그 사람도 보조금이야 뭐 당연히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또 경비원 근로조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네요. 4,200여 곳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전수조사를 했어야죠. 아파트 경비원 그 직업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신경 못 쓰는 노인복지를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고용 창출을 거기서 해주고 뭐 한 200에서 150만 원을 받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갖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아파트 경비원들이나 내가 이제 얼마 전에 택시 운전하신 영업용 택시 운전하시는 분 하소연을 이제 잠깐 팟캐스트로 녹음하고 그랬었는데 하는 말이 자기들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데 정부에서 만드는데 오히려 만들면 더 힘들어진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하지 말고. 법 같은 거 만들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파트 경비원들 제가 인터뷰 안 해봤지만 그분들 똑같은 말 할 것 같아요. 최저임금 누가 올려달라 해서 그냥 냅둬. 하지 마. 불안하잖아, 우리 고용이. 우리가 10만 원 더 받고 20만 원 더 받는다고 더 나아지는 거 아니니까 이거라도 안정적게 좀 해줘라.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간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제 생각하는데 고용주한테 돈을 줘서 피고용주한테 나간다? 이거가 가능할까요? 그런 논리가 참 누가 그런 논리를 개발했는지 다 박사들이니까 직접 줘야죠. 직접 줘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걸 고용주 단계 거쳐서 가면 고용주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받고 불리하면 안 받죠. 그걸 안 그래요? 그렇죠. 직접 주는 게 맞죠. 직접 인건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주면 그게 그 보조금을 갖다가 인건비를 전용할 수가 없는데 목적이 다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몸 별게 있어요. 그냥
보조금 받는 데는 그 보조금 목적 사업에는 뭐 살이 찔지 몰라도 인건비에 대한 이렇게 내려보낼 수가 없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야, 돈 요걸 메꿔줬으니까 요 남는 돈으로 인건비 줘. 아니, 사람이 네. 그렇게 생각하냐고, 인간의 속성이. 사람을 너무 순진하게 본 거지, 다, 인간을. 그렇게 원만하게 자연제가 돌아올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모순이 왜 생겼겠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안 그래요? 그렇죠.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현실을 좀 직시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알고 있는. 어쨌든 지금 올해 올렸으니까 오른 거는 오른 대로 가고 대표님 말씀대로 내년이나 내후년이 중요한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보완책이 서로 나와야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나와서 계속 올려야 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거는 올려야 되는 수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좀 물론 보고서나 연구서를 갖고 이제 정책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진짜 그 자영업자들의 현실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그렇죠?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 면밀히 본인들이 난 자영업을 좀 몇 개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정책 수립하는 사람들이 좀 나가서 현실이 어떤가 그거를 좀 체감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두가 불만을 갖는 정책은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 피고용주 모두가 불만이 갖는 정책이잖아요. 지금 이건. 그런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적 타겟이 당연히 그 대상되는 그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층에 그런 정책을 좀 면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사장이고 고용주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아니고 기득권 세력이 아니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어떻게 보면 그 고용하는 피고용자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도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빚내서 장사하는 분도 많고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에 대한 입장도 좀 고려를 하고 해야 된다. 꼭 그 이분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고용자고 그러니까 너는 좀 더 내. 너가 좀 희생해. 이거보다는 좀 진짜 가진 자들, 진짜 많이 누리고 많이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거를 좀 짜낼 생각을 해야지. 대다수 90%가 다 그런 국민들 90%가 다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귀족 노조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용 노조 이런 얼마나 심각하면 그런 거는 글쎄요. 본 돈 외에 일이 말이지만 그런 거 그리고 아까 이뿐만 아니라 그 택시 노동자들 경비하시는 경비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고용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도 아르바이트에 따른 거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자꾸 뭔가 네가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는 여건이 있는 거 그걸 그 자체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을 해야지 뭔가 이게 만약에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이 간에 간암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간암이었는데 초기에 때는 간을 잘라내면 되잖아요. 그럼 사는데 이게 만약에 잘라내서는 회생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안 잘라내면 암이 퍼져요. 근데 약으로는 퍼지는 걸 막고 현 상황에서는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유지하는 걸 택하겠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신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몸에 개선돼서 여건이 좋아졌을 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호전되기를 기다리겠죠. 근데 에이씨 아니야. 암들은 나쁜 거니까 무조건 죽든 살든 자르고 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가 죽든 말든, 죽든지 안 죽든지 하여튼 환자한테 무리가 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환자 아닌가, 지금. 경제가 환자라는 비유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국종 교수가 외과, 그래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도, 자기의 영혼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을 바쳐서 사명을 가지고, 좀 정책을 좀 수립했으면 디테일하게 좀 제발 디테일하게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하게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 아는데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나눠서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요. 이거를 뭐 편집하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 복지기금이나 이런 그 다른 어떤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이런 분들 이렇게 지원금으로 내보내는 건 어떨까요? 뭐, 그래도 상관없겠죠, 뭐. 네.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네.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뭐 인건비 보조를 다 지원금으로 나가면 그것도 또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지금 일단 올렸고. 그리고 또 근로장려금. 네.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예. 예. 근로장려금을 이런 분들은 인건비를 좀 이제 보존해주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100 얼마까지 됐는데. 예. 한 200 정도, 200 받아도 사실 요즘 살기 힘들어요. 힘들죠. 예. 물가를 지금 고위공무원들 계신 분들은 연봉 뭐 애덕씩 팍팍 받으니까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제 200 갖고 살기 진짜 힘듭니다 요즘. 힘들죠. 예. 그걸 알고 감안을 하시고 뭐 근로장려금 주실 거면 그냥 차라리 최저임금 올리는 거 이런 거 해서 보조해주지 말고 근로장려금에서 그 대상자를 좀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바로 고용자한테 바로 피고용인한테 바로 가는 거니까요. 그 인건비. 정부에서 그래요? 받는 돈이. 그랬으면 그래서 좋겠네요. 전 한 200, 한 30까지는 좀 올려야 된다. 근로장려금을. 월 보수 제 생각에는 한 250까지는 근로장려금 된 생각.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예. 250까지는 한 근로장려금 한 200%에서 100% 사이를 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뭐 쓸데없이 뭐 13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 없애버리고 이 돈으로 근로장려금을 좀 넓히고 근로장려금 금액을 좀 높여서 그렇게 지원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네. 그리고 최저임금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뭐 너 왜 최저임금 위반 어기고 왜 너 왜 고용해서 너 처벌받아야 돼. 이거는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할 때 자영업자들 포함시켰나요? 협상할 때? 의견 물었었나요? 아니잖아요. 의견 수렴 안 됐잖아요. 왜? 조직화, 세력화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자영업자들이 수가 너무 그러니까 엄청 많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에 대한 의견 최저임금 16% 올리면 힘들다는 의견 반영됐냐 이거죠.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통계에서는 1,000만, 어떤 통계에서는 600만 정도인데 그렇죠. 자영업종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고용하는 예를 들어 미장원에서 미용사 3명만 고용해도 미용사들이 30만 명 정도 알고 있어요 전국에. 그 사람 고용 창출이 엄청난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봤었냐고요. 이 최저임금 올리는데. 그냥 대기업 노조와 그냥 일부 세력화된 노조 뭐 그런 집단들의 그런 건 들었겠죠. 그건 다 좋다고 그러죠, 거기는. 줄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알겠어요. 네. 그런 거를, 그래서 난 좀 디테일하고 좀 다양하게 의견을 좀 청취했으면 좋겠다. 난 진짜. 저도 문재인 정부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이게 복싱 아시죠? 복싱 경기. 네. 이게 복싱 경기 마지막 12라운드에 누군가 KO 되잖아요. 예. 왜 KO 되는지 아세요? 잽을 너무 많이 오세요? 그렇죠. 큰 거 한 방 맞고 KO 되는 게 아니에요. 지쳐서 KO 되는 거지. 지쳤는데 세게 한 방 딱 맞으니까 거기서 쓰러지는 거죠. 자꾸 지치는 정책, 피곤한 정책을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거. 1, 2라운드는 버티지만 자꾸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피로감이 더해질 것이다 지금. 그러다가 푹 쓰러진다. 그럼 저는 1, 2라운드 안에 그러면 대책을 마련하자. 일단 버려놨으니 대책을 마련하자. 그런 식이죠.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거. 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뭐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개인 의견이니까 그냥 네. 그리고 마무리로 잠깐 아파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뭐 경비원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민들의 움직임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담 사례가 이제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유, 그러니까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게 생계인데. 그럼요. 대한민국이 좀 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세상이 사실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뭐 별거 없어요. 제 생각엔.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으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가 왜 헬 조선이 됐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진짜. 정상적으로 나쁜 짓 안 하고 먹고 살려면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만들어 나가봐야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정책 수립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현실을 감안한. 알겠습니다. 현실을 감안한 디테일한 정책을 세우는 걸로 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너무 제가 많이 떠드는 것 같네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빨리 우리 이영주 기자가 빨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가서 이거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나요? 저 철새 장관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는 뭐 다른 부서였던 것 같은데? 장관 시켜주면 여러 군데 하면 좋은 거죠. 뭐. 익히지도 못하고요, 일을. 장관이 무슨 업무 실무자인가요? 정책 결정해서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현장으로 가서 조사를 갖고 와라. 그걸 결과 보고서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장관이 그동안 실생활에서 어려운 서민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걸 뭐 부잣집 딸로 태어난 게 아니라서. 예, 그냥 뭐 거기서 벌써 이제 다 체득이 됐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우리 이영주 기자가 장관이 되는 그날까지 팟캐스트 진짜뉴스 화이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